어머니께,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 언뜻 보기에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새 조각이 사실은 도시 방어 체계를, 뒤흔든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날 국립묘지의 고요를 깨뜨린 애절한 개, 지짐이 어두운 쿠데타 음모를 폭로하는 첫 신호였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총도 암호도 필요 없었다. 한 마리 개의 직감이 반역자의 소나귀에서 나라를 구해냈다. 이 이야기는 피눈물 그리고 희생으로 가득하다. 끝까지 읽고 정의와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믿는다면 당신의 감정을 남겨주길. 바람이 거칠게 몰아치며 도시 국립묘지의 울창한 나무들을 흔들었다. 오늘은 젊은 장교 이준혁 대위의 첫 제삿날이었다. 그는 임무 중 목숨을 잃었다. 준혁의 어머니. 김영숙은 아들의 묘비 앞에 흰 국화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눈물이 영숙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하얀 손수건을 적셨다. 영숙 곁에는 준혁과 혹독한 훈련 노을이를 함께했던 충직한 개강이 가 힘없이 엎드려 있었다. 강희는 가끔 고개를 들어 갈색 눈으로 차가운 묘비를 바라보며 주인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듯했다. 주인은 고요했다. 바람 소리와 영숙의 흐느낌만이 들릴 뿐. 영숙은 강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아, 우리 아들 벌써 1년이야. 영숙은 강희의 머리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강희는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 듯 낮게 낑낑거리며 손에 머리를 비볐다. 영숙은 한참을 그곳에 앉아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웃들의 소식, 집 뒤뜰의 김치독 준혁이, 돌아오는 꿈까지. 그러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강희야. 그녀가 줄을 가볍게 당겼지만 강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강희는 묘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영숙은 놀랐다. 강희가 이렇게 행동한 적은 없었다. 강희야, 가자. 그녀가 걱정스레 다시 말했다. 이번엔 강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불안한 소리였다. 강희는 무덤 앞 흙을 살짝 파더니 점점 더 세게 맹렬히 파기 시작했다.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튀었고 강희의 발톱이 묘비에 스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영숙은 당황하며 겁에 질렸다. 강희야, 그만해. 그녀는 강희를 끌어내려 했지만 강희는 말을 듣지 않았다. 강희는 짖었다. 울부짖는 듯 고통으로 가득한 소리였다. 근처에서 제사를 지내던 몇몇이 멈춰서서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왜 저렇게 맹렬히 짖는 거지? 뭔가 잘못된 걸까? 사람들이 속삭였다. 국립묘지에서 개가 짖으면 불길한 징조라던데. 영숙은 두려움에 휩싸여 손발이 떨렸다. 영숙은 강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준혁아, 네가 영혼이 있다면 어머니에게 꿈으로 알려줘. 무슨 일인지 말해줘. 그 순간 준혁의 옛 전우인 박민수 대위가 묘를 방문했다. 이상한 광경을 본 민수는 급히 다가왔다. 영숙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숙은 강희를 가리키며 흐느꼈다. 민수야, 강희가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아. 자꾸 준혁이 무덤을 파고 짖어. 민수는 강희와 무덤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준혁과 강희의 충성스러운 우정을 잘 알았다. 강희가 이렇게 이상 행동을 한 적은 없었다. 불안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숙은 준혁의 죽음을 이야기했다. 그가 비밀 임무 중 희생되었다는데 아직도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단지 심장마비로 급사라는 사망 통지서 한 장뿐이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던 준혁이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믿기 어려웠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 민수는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 뭔가 아는 거지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거야 그렇지. 강희는 다시 땅을 파며 애절하게 짖었다. 민수는 영숙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 이 일을 밝혀야겠어요. 준혁이 무덤을 열어보는 허가를 받겠습니다. 영숙은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희미한 희망이 피어났다. 아들이 정말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아래 흙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며 곧 드러날 비밀을 예고하는 듯했다. 10년 경력의 특수부대원 민수는 강희 같은 훈련된 군견의 직감을 믿었다. 강희의 광기 어린 짖음과 고통스러운 행동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흙 아래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고 확신했다. 민수는 전화기를 꺼내 준혁의 연인이자 뛰어난 법의학자인 최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지금 국립묘지로 올 수 있겠어? 급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다급했다. 수진은 놀라며 바로 대답했다. 바로 갈게요. 민수는 영숙을 달랬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밝혀낼게요. 강희가 도와줄 거예요. 수진이 오는 동안 민수는 준혁의 무덤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묘 근처 풀밭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다. 희미한 군화 자국이었다. 평범한 신발이 아니라 군용 부츠의 흔적. 민수는 그 자국을 조심스레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직감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30분 뒤 수진이 도착했다. 작고 날렵한 체구의 그녀는 총명한 기운을 뿜어냈다. 도착하자마자 강희의 격렬한 짖음에 놀랐다. 강희는 여전히 땅을 파고 있었고 발톱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민수 오빠,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걱정스레 물었다. 민수는 영숙의 이야기를 전하며 발견한 군화 자국을 보여주었다. 수진은 조심스레 자국을 관찰하고 전문 도구로 흙 샘플을 채취했다. 분석해 볼게요. 뭔가 단서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세 사람은 말없이 강희를 바라보았다. 강희는 여전히 땅을 파며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려 애썼다. 민수 오빠, 수진이 조심스레 입을 뗐다. 준혁 오빠가 정말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수는 수진을 보며 눈빛이 흔들렸다. 확실치 않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 준혁은 건강하고 훈련된 군인이었어. 그렇게 쉽게 심장마비로 죽을 리 없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상해요. 사망 통지서엔 심장마비라고만 적혀있고 다른 설명은 없었어요. 게다가 어머니 말씀으론 준혁 오빠. 시신은 밀봉된 관에 실려왔대요. 가족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볼 기회도 없었다고요. 이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수진은 준혁과 함께 일했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 신중하고 규정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다. 임무 중 희생되었다면 왜 그 임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걸까? 민수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묘지의 음산한 공기와 섞였다. 부대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준혁의 마지막 임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의 기록도 사라진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민수와 강희를 번갈아 보았다. 강희의 짖음은 묘지의 정적을 갈랐다. 갑자기 수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민수 오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준혁 오빠가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 걸까요? 민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며 곧 비가 쏟아질 것을 예고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폭풍이 일고 있었다. 만약 그들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어두운 음모와 마주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끔찍한 진실이었다. 수지나 민수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진실을 밝혀내야 해. 준혁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결심의 불꽃이 타올랐다. 강희가 길게 짖으며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듯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빗방울은 영숙의 가슴속 아픔과 같았다. 하지만 하얗게 흐린 빛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강렬하고 꿋꿋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무덤을 여는 허가를 받는 일은 쉽지 않았다. 민수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상부의 준혁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설득력력 있게 제시했다. 처음엔 지방당국이 망설였다. 열사 무덤을 여는 건 민감한 문제로 여론이 들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수의 끈질긴 노력과 그와 수진이 모은 초기 증거들 덕에 결국 허가가 떨어졌다. 사흘 뒤 당국 군대 대표 그리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준혁의 무덤이 열렸다. 국립묘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영숙은 민수와 수진 곁에 서서 손에 염주를 꼭 쥐고 조용히 기도했다. 강희는 영숙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무덤을 향했고 불안한 빛이 가득했다. 삽으로 흙을 파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마치 저승의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흙이 한 겹씩 걷히며 영숙의 마음속 아픈 기억도 함께 되살아났다. 관 뚜껑이 열리자 차가운 기운과 흙의 곰팡이 냄새가 퍼졌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시신도 유품도 없었다. 바닥에 마른 국화 몇 송이만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영숙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준혁아 내 아들 그녀의 애절한 울음이 묘지의 정적을 갈랐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시리모 나니가 오고떼 이르 노가 리카이 데기나 갔다. 수지는 영숙을 부축하며 달랬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준혁 오빠를 찾아낼게요.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빈 관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강희를 보았다. 강희는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서고 분노 어린 눈빛을 띄었다. 갑자기 강희가 뛰쳐나가 묘지 뒤쪽에 울창하고 황량한 구역으로 달렸다. 강희와 민수가 소리치며 뒤를 쫓았다. 수지는 영숙을 부축하며 급히 따라갔다. 강희는 가시덤불 앞에서 멈춰 맹렬히 짖었다. 앞발로 덤불 아래 흙을 파자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튀었다. 민수는 직감했다. 여기 뭔가 파헤친 흔적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수지나 주변을 확인해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민수의 예상대로 최근 누군가 이곳을 파헤친 흔적이 있었다. 새로 덮은 흙은 축축했고 주변 나무짚은 짓눌려 있었다. 오빠, 누가 여기 뭔가를 묻은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말없이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강희도 힘껏 파며 코와 발을 멈추지 않았다. 단단한 흙을 뚫고 한참 만에 초록색 천조각이 드러났다. 민수는 조심스레 그것을 끌어당겼다. 준혁이 즐겨 입던 군복, 재킷이었다.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더 깊이 팠다. 손팔, 그리고 마침내 준혁의 몸이 나타났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희미한 숨결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준혁아 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들어 끌어안았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준혁아 내 아들 살아있어. 하늘에 감사해. 수지는 준혁의 맥박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상태가 약해요.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민수는 준혁을 안아들고 묘지를 빠져나갔다. 수지는 영숙을 부축하며 급히 차로 향했다. 강희는 차 뒤를 따라 달리며 빗속에서 짖었다. 마치 생명의 귀환을 축하하는 듯했다. 준혁의 가짜 죽음이 밝혀졌지만 그 뒤에는 더 어두운 비밀과 위험한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의를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응급실은 환한 불빛과 기계 소리로 가득했다.
준혁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의 숨결은 신라 같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그를 살리기 위해 움직였다. 영숙은 아들 손을 꼭 잡고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앉아 있었다. 수지는 영숙을 위로하며 곁에 서 있었다. 강희는 병상 발치에 앉아 준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가끔 그의 손을 살짝 핥으며 힘을 북돋우는 듯했다. 1시간 넘는 응급처치 끝에 준혁이 서서히 깨어났다. 그는 눈을 뜨고 어머니 수진 그리고 강희를 보았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엄마, 수진, 강희.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작았다. 영숙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준혁아 깨어났구나. 엄마는 널 잃은 줄 알았어. 수진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준혁의 손을 잡았다. 오빠 괜찮아졌어요. 준혁은 수진을 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띄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지? 민수가 병실로 들어오며 준혁에게 그간의 일을 설명했다. 강희가 무덤을 파헤친 것과니 텅 비어있던 것, 그리고 묘지 뒤쪽 황무지에서 준혁이 산채로 묻혀있던 것을 발견한 일까지. 이야기를 들은 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고 야윈 얼굴에 고통이 스쳤다. 그러다 그는 약하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비밀 임무를 맡았었어.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조직을 조사하는 거였지. 준혁은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조사 중에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내 직속 상관인 최태준 중령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늘 존경하고 형처럼 따랐던 사람이 배신자였다니. 그는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태준이 먼저 알아챘다. 그가 날 기절시키고 마취제를 주사한 뒤 날 산채로 묻었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며 몸이 부르르 떨렸다. 영숙은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수지는 준혁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분노가 가득했다. 민수는 주먹을 쥐며 얼굴이 굳었다. 그 개자식 절대 용서 안 해갈. 그가 이를 갈았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민수. 태준은 단순한 놈이 아냐. 그 뒤엔 거대한 세력과 공범들이 있어. 신중해야 해.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을 띄었다. 수진아, 넌 법의학자잖아. 태준과 그 패거리에 맞설 증거를 모아줄 수 있지. 수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할게요, 오빠. 정의를 되찾아 줄게요. 강희는 병상 밑에서 고개를 들고 준혁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치 준혁의 말을 이해하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하는 듯했다. 준혁은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고 어두운 음모에 맞섰지만 그는 의지를 잃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야 했다. 자신을 위한 정의, 그리고 배신으로 희생된 동료들을 위해.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준혁은 어머니 수진 민수, 그리고 늘 곁에 있던 충직한 강희가 함께라는 걸 알았다. 앞길이 가시밭이라 해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준혁은 점차 기력을 회복했다. 그는 민수와 수진에게 자신이 겪은 일과 흑룡이라 불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조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들은 치밀해.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합법적인 기업으로 위장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렸어. 고위 관료부터 거물 조직 폭력배까지 연루돼 있어. 민수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럼 조사하기 쉽지 않겠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었지. 흑룡은 도시 외곽에 마약과 무기를 집결시키는 비밀 기지를 두고 있어. 하지만 태준에게 당하기 전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어. 그는 수진을 보았다. 수진아, 그 기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줄 수 있겠어.
수진은 노트북을 열고 준혁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검색했다. 법의학 전문가인 그녀는 정보를 빠르고 날카롭게 분석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의심스러운 장소 몇 곳을 찾았다. 흥룡의 기지로 보이는 3곳을 추렸어요. 그녀가 화면의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현장 확인이 필요해요. 준혁은 지도를 보며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다. 각자 나눠서 조사하자. 민수 너는 첫 번째 장소. 수진, 너는 두 번째. 나는 세 번째를 맡을게. 민수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임무라는 걸 알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들은 흥룡의 범죄를 밝혀내 준혁과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출발 전 준혁은 강희에게 당부했다. 강희야 집에서 엄마를 지켜. 걱정시키면 안 돼. 강희는 준혁을 보며 손을 살짝 핥았다. 그의 말을 이해한 듯했다. 준혁은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고 민수 수진과 함께 길을 나섰다. 수진이 찾은 3장소는 모두 도시 외곽 민가와 멀리 떨어진 험준한 지형에 있었다. 민수는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자리한 낡은 창고로 갔다. 주변을 조심스레 살피던 그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은밀히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 그는 몰래 안으로 침투해 정교하게 위장된 화물 상자를 발견했다. 한 상자를 열어보니 마약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재빨리 사진을 찍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다. 수진은 울창한 숲속에 숨은 호화로운 별장으로 향했다. 배달원으로 위장해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수상한 낯선 이들이 은밀히 드나드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녀는 몰래 사진을 찍고 대화를 녹음했다. 들은 바에 따르면 이곳이 흥룡의 기짐이 분명했다. 준혁은 외딴 외곽에 버려진 공장으로 갔다. 안으로 잠입한 그는 지하에 숨겨진 비밀 벙커를 발견했다. 벙커 안에는 무기 탄약, 그리고 흥룡의 활동을 기록한 기밀 문서들이 가득했다. 준혁은 데이터를 USB에 복사한 뒤 재빨리 공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나오자마자 낯선 무리에게 포위당했다. 그들은 총을 뽑아 그를 겨누었다. 너 뭐야 여기 왜 온 거지? 우두머리가 차갑게 물었다. 준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너희를 끝장내러 온 놈이야. 그는 순식간에 총을 뽑아 깡패들을 쓰러뜨렸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뛰어난 전투 기술을 지닌 준혁은 모두를 제압했지만 팔에 부상을 입었다. 상처를 간단히 처리한 뒤 그는 현장을 떠났다. 민수와 수진을 만나 흥룡의 범죄를 폭로해야 했다. 한적한 카페에서 준혁, 민수, 수진은 모여 각자가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흥룡은 마약 거래뿐 아니라 무기 밀수 돈 세탁,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돈, 권력, 무기까지 갖춘 위험한 조직이야. 극도로 조심해야 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 오빠가 찾은 문서를 분석해봤어요. 흥룡은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대규모 테러를 계획 중이에요.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런 음모를 실행하게 둘 순 없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해. 셋은 잠시 침묵했다. 각자 다음 단계를 고민했다. 그들은 생사를 건 싸움 어두운 세력과의 전쟁의 직면에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상부에 보고해야 해.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준혁이 동의했다.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김혜성 대령에게 연락할게. 그와 비밀리에 협력해서 흥룡을 무너뜨리자. 수진이 걱정스레 물었다. 만약 김대령마저 매수당했다면요? 준혁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울 거야.
흥룡이 계속 날뛰게 둘 순 없어. 그는 민수와 수진을 보며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군인이야. 정의의 전사지. 조국과 국민을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야. 절대 물러서지 않아. 민수와 수진의 눈에도 결의가 번쩍였다.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흥룡을 소탕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임무를 분담하고 무기 장비, 그리고 전투 의지를 준비했다. 준혁은 김혜성 대령과 연락해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김 대령은 준혁의 이야기에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흥룡의 비밀기지에서 최태준 중령은 공범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음모가 노출된 줄 모르고 있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야. 태준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 테러만 완수하면 권력은 우리 손에 들어와. 한 공범이 말했다. 근데 어떤 경찰이 우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태준은 비웃었다. 겨우 경찰 한 놈일 뿐이야. 이미 처리했어. 그는 자신이 처리했다고 여긴 그 경찰이 죽음에서 돌아온 준혁이며 그와 흥룡을 무너뜨리려는 자임을 전혀 몰랐다. 준혁과 흥룡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쪽은 돈 권력 무기로 무장한 잔혹한 범죄자들. 다른 한쪽은 정의와 조국을 지키려는 용감하고 올곧은 군인들. 이 싸움은 타협이 없으며 단 하나의 승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날카로운 직감을 지닌 강인은 위험이 다가옴을 느꼈다. 늘 경계하며 영숙을 지켰고 준혁의 귀환을 기다렸다. 화려하고 활기찬 서울은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그 이면에는 죄악이 은밀히 자라나는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 준혁, 민수, 수진은 서울로 이동해 흥룡의 활동을 추적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은신처로 삼아 의심스러운 장소들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준혁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흥룡은 몇몇 바와 클럽을 마약과 무기 거래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밤이 되자 서울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넌 불빛이 번쩍이고 거리마다 쿵쾅거리는 음악이 울렸다. 준혁, 민수, 수진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목록에 오른 바와 클럽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들은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며 이상 징후를 찾았다. 숨막히는 혼잡한 분위기 속 낯선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눈빛은 은밀하고 신비로웠다. 준혁은 몇몇 깡패들이 그들을 미행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민수와 수진에게 경계를 알리는 손짓을 했다. 그들은 조용히 구석으로 이동해 상황을 살폈다. 역시나 깡패들은 누군가와 전화바로 보고하고 있었다. 준혁은 그들이 발각된 것을 직감했다.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그가 속삭였다. 우린 노출됐어. 셋은 재빨리 발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라 그 지역을 벗어났다. 깡패들이 뒤를 쫓았다. 서울 도로에서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펼쳐졌다. 준혁은 빠른 속도로 차를 몰며 빽빽한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민수와 수진은 뒷좌석에서 총을 꺼내 들고 대비했다.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차창을 스치며 날아갔다. 준혁은 속도를 높여 그들을 따돌리려 애썼다. 마침내 그들은 추격을 벗어났다. 한적한 골목에 차를 세우고 그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하마터면 끝장날 뻔했네. 민수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수진은 무기를 점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론 더 조심해야 해요. 흥룡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전략을 바꿔야 해. 이렇게 정면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흥룡의 정보를 제공하는 놈을 찾아야 해. 그래야 저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어. 수진이 무언가를 떠올렸다. 오빠가 찾은 문서에서 대부라는 이름이 언급됐던 게 기억나요. 준혁이 눈썹을 찌푸렸다. 대부라. 나도 그게 누군지 몰라. 흥룡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신비한 인물이라는 것만 알지.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대부를 조사해보는 게 어때? 준혁이 동의했다. 좋아. 각자 알아보자. 다들 극도로 조심해야 해. 그들은 다시 흩어졌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대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준혁은 지하세계의 정보원들을 만나 신중히 정보를 캐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다만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소문만 떠돌았다. 민수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을 뒤져 정보를 찾았지만 대부에 대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수지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문서신문 범죄 관련 서적을 조사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단서 하나 없이 압박감만 커졌다. 그들은 지치고 좌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대부를 찾아 흥룡의 테러 음모를 막고 조국과 국민을 지켜야 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대부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준혁, 민수, 수지는 작은 아파트에 모여 무거운 분위기 속에 앉아 있었다. 막다른 골목이야.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진도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곳을 뒤졌는데도 단서가 없어요. 준혁은 말없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바깥에 북적이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포기할 수 없음을 알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갑자기 그는 강기를 떠올렸다. 특수훈련을 받은 궁연으로 예리한 후각을 지녔다. 강기가 필요해. 준혁이 민수와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강희가 대부를 찾아줄 거야. 민수와 수진이 서로를 보며 희망의 빛을 띠었다. 그들은 강희를 서울로 데려오기로 했다. 다음 날 영숙이 강희를 데리고 서울로 왔다. 강희는 준혁을 보자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고 손을 핥았다. 준혁은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정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강희야, 넌 우리를 도와야 해. 대부를 찾아줘. 그는 최태준의 냄새가 밴 손수건을 강희에게 내밀었다. 이 냄새를 가진 사람을 찾아. 강희는 손수건을 킁킁거리더니 냄새를 쫓기 시작했다. 아파트를 뛰쳐나갔다. 준혁, 민수, 수진이 급히 뒤를 따랐다. 강희는 번화한 시장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골동품 가게 앞에서 멈춰 맹렬히 짖었다. 준혁, 민수, 수진은 서로를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주변을 살폈다. 가게 주인은 백발의 노인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준혁이 정중히 다가가 물었다. 이 냄새를 가진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그는 손수건을 내밀었다. 노인은 손수건을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네. 준혁은 실망하며 돌아서려 했다. 그때 강희가 갑자기 짖으며 벽에 걸린 그림 쪽으로 달려갔다. 준혁은 강희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갔다. 그는 그림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그림은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문이 있었다. 준혁은 민수와 수진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셋은 함께 문을 열었다. 문 너머는 캄캄한 지하실로 이어졌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레 내려갔다. 지하실은 넓고 현대적인 장비로 가득했다. 벽에는 지도, 도표, 그리고 한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준혁은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바로 대부였다. 그들은 대부의 비밀기지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 순간 낯선 무리가 지하실로 들이닥쳐 준혁, 민수, 수진을 포위했다. 그들은 총을 뽑아 겨누며 소리쳤다. 산채로 잡아 우두머리가 명령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준혁, 민수, 수진은 용감히 싸워 몇 명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수진이 다리에 총을 맞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준혁 오빠, 민수 오빠 가세요. 제가 막을게요. 수진이 외쳤다. 준혁과 민수는 수진을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셋 모두 죽을 터였다. 강희 수진을 지켜 준혁이,
강희에게 명령했다. 그는 민수와 함께 포위망을 뚫고 밖으로 탈출했다. 강희는 뒤에 남아 깡패들과 용감히 싸웠다. 이를 드러내며 물어뜯고 으르렁거리며 적들이 수진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다. 하지만 강희도 심하게 다쳤다. 수진은 강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강희 고마워. 그녀는 강희가 자신을 구해줬음을 알았다. 마침내 경찰이 들이닥쳐 깡패들을 체포했다. 수진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강희는 수의사에게 옮겨졌다. 준혁과 민수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들은 대부의 비밀 기지를 찾아냈지만 수진은 다쳤고 강희도 중상을 입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험난한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지하실 문이 열리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검은 옷의 사내들의 험악한 얼굴, 귀를 찢는 총성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 어깨를 스친 총알이 재킷을 찌지지으며 뜨겁게 스쳤던 감각도 생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진의 눈빛이 떠올랐다. 다리에 총을 맞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두려움과 절망이 담긴 눈빛. 민수 준혁 가세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의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민수는 돌아가고 싶었다. 수진 곁에서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준혁이 그를 끌었다. 가야 해. 민수. 여기 남으면 우리 셋 다 죽어. 준혁이 총격 속에서 외쳤다. 그는 준혁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수진을 위험 속에 남겨두는 건 그의 양심을 찢어놓았다. 충직한 강희는 수진 앞을 지켰다. 작은 몸으로도 사나운 기세로 검은 옷의 무리를 위협했다. 강희는 물어뜯고 싸웠다. 민수와 준혁은 밤의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뒤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수진과 강희의 운명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살아남아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흥룡을 무너뜨리고 동료의 복수를 위해. 안전한 곳에 도착한 민수는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과거 잃은 동료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수진까지 절망이 그를 집어삼켰다. 준혁은 곁에 앉아 그의 어깨를 세게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단호하고 분노에 찬 눈빛은 모든 걸 말했다. 수진을 잃었어.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그들은 더 강해져야 했다. 쓰러진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다음날 아침 대부의 비밀기지에서 벌어진 총격전 소식이 퍼졌다. 경찰은 몇몇 깡패를 체포했지만 대부와 최태주는 도망쳤다. 수진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감한 강희는 수진을 지키다 숨을 거두었다. 준혁과 민수는 병원으로 수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준혁과 민수를 보자 그녀는 흐느꼈다. 강희가 저를 구하다 죽었어요. 준혁은 수진을 안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아 수진아. 강희는 영웅이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민수는 곁에 서서 주먹을 쥐고 이를 갈았다. 강희를 위해, 수진을 위해, 그리고 쓰러진 모두를 위해 복수할게. 강희의 죽음은 준혁과 민수의 흥룡에 대한 분노를 더욱 불태웠다. 그들은 이 범죄 조직을 뿌리 뽑고 악인들을 정의의 심판대 세울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충직한 동료를 잃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동력과 힘을 얻었다. 앞에 놓인 험난한 싸움을 이어나가기 위해 강희를 잊을 수는 없었다. 정의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군견. 강희의 죽음은 준혁의 가슴에 큰 빈자리를 남겼다. 강희는 단순한 동료나 충직한 친구가 아니었다. 힘든 훈련과 위험한 임무를 함께 이겨낸 추억의 일부였다. 준혁은 강희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작고 털복숭이 강아지였던 강희 크고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모습. 준혁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강희를 훈련시켰다. 전투 기술 충성 용기를 가르쳤다.
강희는 빠르게 배웠고 늘 준혁의 말을 따랐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이제 강희는 떠났지만 그 모습 우렁찬 짖음, 그리고 만날 때마다 다정히 손을 핥던 기억은 준혁의 마음에 영원히 남았다. 그는 살아가며 싸워야 했다. 강희와 쓰러진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복수를 위해. 준혁과 민수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들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앞길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대부를 찾아야 해. 민수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래야 강희와 수진, 그리고 희생된 모두를 위한 복수를 할 수 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자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어. 그는 수진이 대부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신비롭고 권력 있는 손댈 수 없는 인물. 그는 무력감과 좌절에 빠졌다. 그때 민수가 무언가를 떠올렸다. 준혁 예전 그 살인사건 기억나? 김태호 대령 사건. 준혁이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사건? 민수가 설명했다. 김 대령이 자택에서 암살당했잖아.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지. 준혁은 그 사건을 떠올렸다. 김태호 대령은 그가 깊이 존경했던 상관 모범적인 군인이었다. 그의 죽음은 준혁을 큰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다. 기억나? 근데 그 사건이 대부와 무슨 관련이야? 민수가 말을 이었다. 그 사건 파일을 다시 봤는데 수상한 점이 많았어. 암살 방식이 아주 전문적이었지. 흥룡의 스타일과 비슷해. 게다가 김 대령은 대규모 무기 밀수 사건을 조사 중이었는데 그 사건이 대부와 연관됐다는 소문이 있었어. 준혁은 멈칫했다. 그런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만약 내 말이 맞다면 대부는 오래전부터 활동해왔고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그는 단호히 말했다. 김대령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해. 대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김대령 사건 파일을 다시 뒤지고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고 범죄 현장을 다시 살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위험을 무릅썼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였다.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김대령은 독극물로 살해당했는데 사용된 독은 특정 국가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종류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금으로 된 커프스 단추에는 흥룡의 상징과 비슷한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증거들은 대부가 김대령 암살의 배우라는 의심을 굳혔다. 그들은 조사를 이어갔고 대부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매일 진실에 한 발짝씩 가까워졌다. 그들은 사냥꾼처럼 작은 흔적 하나하나를 쫓았다. 막다른 골목 같았던 김대령 사건이 이제 엄청난 비밀을 풀 열쇠가 되었다. 금커프스 단추의 문양은 그들을 좁은 골목 깊숙이 자리한 오래된 금은방으로 이끌었다. 주인은 70세가 넘은 노인으로 정교한 손재주를 지녔다. 그는 부유한 가문과 고위 관료들을 위해 일한 적이 있었다. 노인은 그 커프스 단추를 만든 적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주문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준혁과 민수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노인은 기억을 떠올렸다. 단추를 주문한 이는 중년 남성으로 냉정한 얼굴에 말이 적었으며 늘 검은 옷을 입었다. 노인은 그의 이름을 몰랐지만 왼쪽 뺨에 긴 흉터가 있었다고 했다. 준혁과 민수는 서로를 보며 눈빛이 빛났다. 왼쪽 뺨의 흉터. 중요한 단서였다. 그들은 왼쪽 뺨에 흉터가 있는 중년 남성을 찾기 시작했다. 고위 관료, 성공한 사업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의 명단을 훑었다. 오랜 조사 끝에 그들은 한 이름을 찾아냈다. 국방부 차관 최구간. 그는 왼쪽 뺨에 긴 흉터를 지녔고 기록에 따르면 김태호 대령과 절친이었다. 준혁과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국방부 차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흥룡을 이끄는 대부였다니.
그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어떻게 그런 자가 조국과 국민을 배신하고 어두운 음모를 추구할 수 있는가? 그들은 최구간의 범죄를 폭로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그의 뒤를 밟아 몰래 사진을 찍고 공범들과의 대화를 녹음했다. 최구간이 쿠데타를 계획하며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또한 최구간이 외국 조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가 이익을 팔아넘긴 증거를 찾아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탐욕스럽고 잔혹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자였다. 국방부 차관의 범죄를 폭로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지만 준혁과 민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최구간이 조국과 국민을 더 이상 해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정의와 진실, 그리고 깨끗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싸울 각오였다. 그들은 김혜성 대령과 연락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보고했다. 김 대령은 충격에 빠졌지만 단호한 결의를 보였다. 그는 준혁과 민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최구간의 범죄를 폭로하는데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후의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다. 준혁과 민수는 지금까지보다 더 험난한 시련에 직면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고귀한 이상과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김대령 사건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 했으나 이제 엄청난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금 커프스 단추는 그들을 좁은 골목, 깊숙한 오래된 금은방으로 이끌었다. 주인은 70세가 넘은 노인으로 정교한 솜씨를 지녔으며 부유한 가문과 고위 관료들을 위해 일한 적이 있었다. 노인은 그 단추를 만든 적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주문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준혁과 민수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노인은 한 중년 남성을 떠올렸다. 냉정한 얼굴에 말이 적고 늘 검은 옷을 입은 자였다. 이름은 몰랐지만 왼쪽 뺨에 긴 흉터가 있었다고 했다. 준혁과 민수는 서로를 보며 눈빛이 빛났다. 왼쪽 뺨의 흉터는 중요한 단서였다. 그들은 흉터가 있는 중년 남성을 찾기 시작했다. 고위 관료와 성공한 사업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의 명단을 샅샅이 훑었다. 수일간의 조사 끝에 그들은 한 이름을 발견했다. 국방부 차관 최구간. 그는 왼쪽 뺨에 긴 흉터를 지녔으며 기록에 따르면 김태호 대령과 절친이었다. 준혁과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국방부 차관이 흥룡을 이끄는 대부였다니. 그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어떻게 그런 자가 조국과 국민을 배신하고 어두운 음모를 추구할 수 있는가? 그들은 최구간의 범죄를 폭로할 증거를 더 모았다. 그의 뒤를 밟아 몰래 사진을 찍고 공범들과의 대화를 녹음했다. 최구간이 쿠데타를 계획하며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외국 조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가 이익을 팔아넘긴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의 탐욕스럽고 잔혹한 본성이 드러났다. 국방부 차관의 범죄를 폭로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최구간이 더 이상 해를 끼치도록 놔둘 수 없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정의와 진실, 깨끗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각오였다. 그들은 김혜성 대령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단호히 지원을 약속했다. 최후의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다. 준혁과 민수는 더 큰 시련에 직면할 것임을 알았지만 고귀한 이상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텔 방의 불빛이 흐릿하게 준혁의 얼굴을 비췄다. 엄중하면서도 피로한 기색이 엿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고 작은 카메라가 그를 향해 있었다. 민수는 인터넷 연결을 점검하며 모든 것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아직 다리가. 깁스에 묶인 수지는 두꺼운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힘겹게 도왔다. 트리모 말을 하지 않았다.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방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이것이 전부 또는 전무의 도박임을 알았다. 성공하면 어두운 세력을 무너뜨리고 범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을 터였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단호한 눈빛을 띄었다. 오늘 저 박준혁 대위는 흑룡 범죄 조직과 그 우두머리 국방부, 차관 최구간의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강력했다.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준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흑룡 조사를 맡았던 때부터 최태준 중령에게 배신당해 산채로 묻혔던 일까지. 흑룡의 마약 거래 무기, 밀수 돈세탁 살인 등의 범죄를 폭로했다. 그는 수진을 구한 충직한 강희의 희생, 그리고 이 험난한 싸움에서 함께한 민수와 수진의 용기를 이야기했다. 준혁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다. 기밀 문서 사진, 녹음 파일로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라이브 스트림은 소셜미디어에서 생중계되었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네티즌들은 열띤 논쟁을 벌이며 공유했다. 그의 폭로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준혁의 분노와 결연함이 담긴 말은 수백만 국민의 가슴을 울렸다. 사람들은 준혁 민수 수진의 용기에 지지와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범죄를 폭로하고 정의를 지킨 이들을 응원했다. 라이브 스트림이 진행되는 동안 낯선 무리가 호텔로 들이닥쳐 준혁 민수 수진을 공격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준혁과 민수는 용감히 싸우며 수진을 지켰다. 하지만 적은 수가 많고 무기도 더 현대적이었다. 민수가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민수 준혁이 외치며 친구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버텨, 민수 구급차가. 곧 올 거야. 하지만 민수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준혁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 준혁은 민수를 안고 눈물을 쏟았다. 또 한 명의 친구 동료를 잃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민수와 강희, 그리고 희생된 모두를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범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공정하고 문명하며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이 끝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경외,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남겼다. 준혁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국민의 마음에 진실과 정의 희망의 불씨를 심었다. 라이브 스트림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수백만 국민이 준혁의 고발과 최구간 차관 및 흑룡 조직의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목격했다. 여론이 들끓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준혁과 수진이 검은 옷의 무리에게 쫓기며 호텔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김혜성 대령의 메시지가 준혁의 전화로 도착했다. 내 어머니가 위험하다. 놈들이 집에 침입했어. 준혁의 심장이 철렁했다. 최구간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의 연약한 어머니가 표적이 되었다. 수진 김대령과 함께 가. 대령님이 널 지켜줄 거야. 난 엄마를 구하러 가야 해. 준혁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수진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오빠도 위험해요. 준혁은 단호히 말했다. 괜찮아. 가날 걱정 마.
그는 수진을 마침 나타난 김대령 쪽으로 밀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어머니가 놈들의 손에 떨어졌을 상황을 상상할 선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부서지고 가구는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엄마, 그는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머니는 없었다. 강희가 떠난 후 새로 들인 궁견. 백호가 구석에서 피투성이로 웅크리고 있었다. 준혁은 백호 곁에 무릎을 꿇고 피 묻은 털을 쓰다듬었다. 백호 엄마는 엄마니 어디 있어? 백호는 낑낑거리며 일어나 집 뒤쪽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는 나무 아래 피투성이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다. 엄마 준혁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일어나세요. 맥박을 확인하니 아직 뛰고 있었다. 그는 안도하며 어머니를 안아 차로 옮겼다. 병원으로 급히 달렸다. 가는 길에 김대령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대령은 즉시 사람을 보내 영숙을 보호하고 공격자들을 추적하도록 했다. 병원에서 의사들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영숙은 위기를 넘겼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준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준혁아, 너 괜찮니? 준혁은 어머니를 안으며 위로했다. 괜찮아요, 엄마. 다 잘 될 거예요. 그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더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어머니와 수진 그를 지지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새 친구, 백호 충직한 군견이 그의 미완의 싸움을 함께할 터였다. 영숙이 위기를 넘긴 후 준혁은 최구관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김대령과 연락해 작전 계획을 논의했다. 최구관이 도망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엄중했다. 김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끝났다. 특수부대가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준혁이 말을 이었다. 최구관이 숨어있는 그의 별장으로 급습해야 합니다. 계획은 신속하고 치밀하게 세워졌다. 그날 밤 김대령의 지휘 아래 특수부대가 최구관의 별장을 포위했다. 준혁과 수진도 현장에 있었다. 수진은 다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고집했다. 그녀는 적의 몰락을 직접 보고 싶었다. 깊은 밤하늘은 컴컴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긴장감이 모든 것을 뒤덮었다. 특수부대는 조용히 별장 안으로 잠입했다. 발소리는 밤속의 그림자처럼 은밀했다. 별장 안에서는 최구관과 공범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덫이 준비되고 자신들의 죄가 곧 심판받을 줄 전혀 몰랐다. 갑작스레 총성이 고요한 밤을 갈랐다. 특수부대가 돌진하며 치열한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준혁과 수진은 최구관이 있는 응접실로 직진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총을 뽑았지만 너무 늦었다. 준혁은 단번에 그를 쓰러뜨렸다. 최구관의 공범들도 특수부대에 의해 제압되었다. 흥룡은 완전히 무너졌다. 최구관이 제거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온 국민은 환호하며 기뻐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 무고한 이들의 원한이 풀렸다. 준혁, 수진, 김혜성 대령은 모두의 영웅이 되었다. 병원에서 영숙은 TV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정의와 조국을 위해 용감히 싸운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수진이 준혁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경애가 가득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오빠. 준혁은 수진을 보며 안도와 행복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희와 민수 그리고 희생된 모두를 위한 복수를 완수했다. 그는 정의와 조국을 지키는 임무를 다했다. 하지만 그는 범죄와의 싸움이 결코 끝나지 않음을 알았다. 그는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준혁의 발치에는 새 군견 백호가 앉아 있었다. 백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듯했다. 준혁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그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충직한 백호가 늘 곁에 있을 것이다. 흑룡 사건 석 달 후. 삶은 차츰 평온을 되찾았다. 준혁의 몸에 난 상처는 아물었지만 가슴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가 동료들과 겪은 상실과 희생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특수부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 곁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 영숙의 작은 집은 상기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푸른 논밭이 둘러싸고 맑고 고요한 공기는 도시의 소란과는 달랐다. 영숙은 아들이 돌아와 기뻤다. 그녀는 정성껏 밥을 차리고 소박한 일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준혁은 어머니 곁에서 평온과 안식을 느꼈다. 그는 책을 읽고 운동하며 백호와 놀았다. 백호는 그의 든든한 친구가 되었다. 강이 못지않게 똑똑하고 민첩하며 충직했다. 백호는 어디든 준혁을 따라다녔다. 한가로운 날 준혁은 백호와 농이를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사랑과 백호의 충성 속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찾았다. 어느 날 오후 김혜성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혁 서울에 올 시간 있나? 너와 백호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싶네.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하지만 훈장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대령은 그의 뜻을 이해나 했다. 그럼 강의를 기리는 동상 제막식에는 와주게. 그 용감한 군견을 기리고 싶네. 준혁은 동의했다. 강의는 기억되고 존경받아 마땅했다. 며칠 뒤 준혁은 영숙 백호와 함께 서울로 갔다. 강의 동상 제막식은 성대히 열렸다. 수진, 김대령, 그리고 준혁의 옛 동료들이 참석했다. 동으로 만든 강의, 동상은 화강감 받침대 위에 우뚝 섰다. 충성과 용기의 상징처럼 당당했다. 준혁은 동상 앞에 서서 백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강희와의 추억 그 충직하고 용감한 군견을 떠올렸다. 강희는 떠났지만 그의 모습은 준혁과 그를 사랑한 이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제막식이 끝난 후 준혁과 영숙 백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삶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준혁의 가슴에는 애국심과 책임감, 국민을 위한 헌신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정의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충직한 백호는 그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평생 곁을 지킬 것이다. 준혁과 강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들의 충성과 용기, 조국 사랑은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박준혁 대위와 군견 강희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깊이 울렸다. 충성, 우정, 모정,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 사랑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다. 배신당한 군인에서 진실을 폭로한, 영웅으로 거듭난 준혁의 여정, 그리고 강희의 고귀한 희생은 많은 생각을 남겼다. 평화 속에 사는 우리는 준혁처럼 정의를 위해 용감히 싸울 수 있을까?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울림은 계속된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